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율을 바탕으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 처음 배웠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아직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렵다고 느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모든 게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죠. 선생님이랑 같이 이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쭉 알아보면 여러분 어느새 비율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의 노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비율의 분수에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의 몇 배이냐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이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은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의 크기이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5분의 4라고 하는 비율이 있을 때 이 비율의 의미는 첫 번째,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의 5분의 4배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준량이 1일 때 비교하는 양은 5분의 4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을 B로 바꾸어서 기준량이 5일 때 비교하는 양은 4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B를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과 같았죠. 우리는 비율의 분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분수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동안 이렇게 나타내었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비율의 분수를 나타내는 그림이었었죠. 그리고 비율의 분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비율의 분수는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의 몇 배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분수를 비율의 분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소수를 비율의 분수로 나타낼 때 기준량이 1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확인이 끝났네요.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쪽입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이라 그랬으니까 걸린 시간이 기준량이 되겠고요. 간 거리의라 그랬으니까요. 간 거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비율로 나타내 보면요. 무거운 기준량은 아래로, 가벼운 비교하는 양은 위로 보내주면 되겠죠. 문제 속에서 숫자를 찾아서 한번 써보면 2시간 동안 300km를 갔다고 했으니까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은 2분의 300이 되겠네요. 물론 이 2분의 300은 자연수 150과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것도 과학 시간에 배웠던 속력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잠깐 5학년 과학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가 모두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여러 가지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내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렇죠 여러분. 속력이라고 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왠지 이 속력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율과 관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1초, 1분, 1시간 등과 같은 단위 시간 동안, 여기에서 단위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지,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의 단위가 시간일 때는 1시간, 그리고 분일 때는 1분, 초일 때는 1초가 여러분 단위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속력이 큰 물체가 더 빠릅니다. 라고 우리 과학
교과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구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나눗셈식을 우리가 분수로 바꿔줄 수 있겠죠. 분수로 바꿔주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녀석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 아닌가요? 그렇죠. 걸린 시간을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기준량으로, 이동거리를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양으로 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맞아요. 여러분,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율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과학교과서의 설명을 보면요,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한 자동차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자동차의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기 때문에 240km를 3시간으로 나눠주면 80km/h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 배우고 있는 비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의 속력은 자동차의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 보게 되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한 자동차의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보면 3시간분의 240km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3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위 시간인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3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동차의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80km입니다. 자동차의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율을 구했기 때문에 1시간을 영어로 바꿔주고 영어에 첫 글자만을 써주고 영어로 hour은 어차피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2를 빼주고 커다란 분수기호를 작은 분수기호로 바꿔주면 80km/h 이라고 하는 속력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속력, 그리고 속력을 구하는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더 쉽게 들어온 것 같나요? 자, 특히 여러분 속력의 단위인 km/h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속력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속력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면 이걸 외웁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또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외우는데요. 선생님은 그 방법도 좋지만 이 방법도 한번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방법은 바로 단위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속력의 단위 중에 시속을 의미하는 km/h, hour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단위를 보면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기호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요, 이 녀석이에요. 이 기호의 의미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눗셈 또는 분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km/h이라고 하는 이 단위 자체가 킬로미터를 h로, hour, 시간으로 나누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바로 분수로 표현해서 h, hour, 시간분의 킬로미터로 나타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력의 단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요,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한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단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킬로미터를 찾는 거예요. 240km를 찾고요. 그리고 시간을 찾는 겁니다. 3시간이죠. 시간을 찾고 이걸 어떻게 주면 된다? 그렇다. 나눠주면 된다. 자,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속력은 80km/h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km/h를 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h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시간을 찾고 킬로미터를 찾은 다음 시간을 1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단위를 어떻게 한다? 그렇다.
원래 단위로 바꿔준다 라고 하면 우리가 또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제 속력 헷갈리지 않고 잘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교과서 속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쪽 2번입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비율은 반올림하여서 자연수로 나타내래요.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넓이에 대한이라 그랬으니까요. 넓이가 기준량이 되고요. 인구의라고 했으니까요.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비율로 나타내 보면 무거운 기준량은 아래로, 가벼운 비교하는 양은 위로 가야 되겠네요. 자, 서울의 넓이는 얼마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넓이는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는 그래요. 985만 7천 명이네요. 자, 이렇게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었는데 반올림하여서 자연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분수가 아닌 소수로 나타내라는 의미겠죠. 자, 소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5만 7천을 60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는 16,292.56 끝없이 가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6,293이 되겠죠. 이렇게 소수 또는 자연수로 나타낸 비율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 기준량이 1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 비율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서울의 인구는 넓이의 16,293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의미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렇지. 서울의 넓이가 기준량이죠.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일 때 인구는 16,293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율의 의미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래요.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넓이가 기준량이 되겠고요.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비율로 나타내보면 무거운 기준량은 아래로, 가벼운 비교하는 양은 위로 가야 되겠죠. 강원도의 넓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넓이는 16,87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그렇습니다. 155만 명이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분수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16,875분의 155만인데요. 기준량을 1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16,875를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준량은 1이 되고요. 비교하는 양은 그렇습니다. 91.85 끝없이 갑니다. 자, 그런데 반올림하여 자연수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은 1분의 92가 되겠네요. 자, 이 비율의 의미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일 때 인구는 92명이다가 이 비율의 의미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집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밀집한은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하고 강원도 중에 인구가 더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인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디가 더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서울이 강원도보다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는 사람 수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은 서울이 강원도보다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더 많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서울이 강원도보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겠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흰색 물감 양이 기준량이 되겠고요. 검은색 물감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비율로 나타내 보면요. 무거운 기준량은 아래로, 가벼운 비교하는 양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의 비율은 200분의 6이 되겠죠. 자, 좀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2로 나누어 주게 되면요. 100분의 3이 되고요. 100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0.03이 되겠습니다. 자,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의 비율, 그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첫째, 검은색 물감량은 흰색 물감량의 100분의 3배입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의미는 이번 문제를 푸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려버리고요.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비율을 B로 바꿔줄 수 있겠죠. 비율 100분의 3을 B로 바꾸면 3대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 B의 의미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흰색 물감량이 100ml일 때 검은색 물감량은 3ml이다가 이 B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은 흰색 물감 100ml당 검은색 물감 3ml를 섞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율 100분의 3을 그대로 놓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흰색 물감량이 1ml일 때 검은색 물감량은 100분의 3ml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흰색 물감 1ml당 검은색 물감 100분의 3ml를 섞었습니다 랑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수로 표현된 비율 0.03 같은 경우에도 기준량이 그렇죠, 1이죠. 그래서 흰색 물감량이 1ml일 때 검은색 물감량은 0.03ml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은 얼마인지 구해보래요. 흰색 물감량에 대한 흰색 물감이 기준량이 되겠고요. 검은색 물감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비율로 나타내 보면 무거운 기준량은 아래로, 가벼운 비교하는 양은 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의 비율은 250분의 10이 되는데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의 비율과 기준량을 맞춰주면 일단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1이 되고 여기에 다시 4를 곱해주면 100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분의 4, 이것을 소수로 바꿔주면 0.04가 되겠죠. 이 비율의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율 100분의 4를 B 4대 100이라고 생각하면 흰색 물감량이 100ml일 때 검은색 물감량은 4ml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말은 흰색 물감 100ml당 검은색 물감 4ml를 섞었습니다 랑 같은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 100분의 4를 그대로 놓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흰색 물감량이 1ml일 때 검은색 물감량은 100분의 4ml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말은 흰색 물감 1ml당 검은색 물감 100분의 4ml를 섞었습니다 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비율 100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두 친구가 만든 회색 물감의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의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은 100분의 3이었습니다. 그리고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의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은 100분의 4였죠.
먼저 지혜의 비율 100분의 3의 의미 살펴보면요. 흰색 물감 100ml당 검은색 물감 3ml를 섞었습니다. 흰색 물감 1ml당 검은색 물감 100분의 3ml를 섞었습니다. 흰색 물감 1ml당 검은색 물감 0.03ml를 섞었습니다. 가 지혜의 비율 100분의 3이 갖고 있는 의미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기의 비율 100분의 4의 의미 살펴보면 흰색 물감 100ml당 검은색 물감 4ml를 섞었습니다. 흰색 물감 1ml당 검은색 물감 100분의 4ml를 섞었습니다. 흰색 물감 1ml당 검은색 물감 0.04ml를 섞었습니다. 가 슬기의 비율 100분의 4가 갖고 있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비율의 의미를 비교해 보니까요.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울 것 같아요? 그렇지, 당연히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둡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맞아요. 슬기가 검은색 물감을 더 많이 섞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슬기가 만든 물감의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4번.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래요. 자,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혼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의 말을 선생님이 좀 거들어 주도록 할게요.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타율이란 무엇이다? 그렇다.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을 타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타수가 의미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타수는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공을 치기 위해 타석에 들어간 횟수를 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타수라는 말은 그렇지. 안타를 친 횟수를 안타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박건우 선수를 예로 들면요. 박건우 선수의 타수는 66이고 안타수는 27이기 때문에 박건우 선수의 타율은 0.4090909 이렇게 끝이 없는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박건우 선수의 타율은 0.409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율을 읽을 때는요, 선생님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0.409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읽냐면 이 타율은 각 소수점마다 정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는 할이라고 읽고요, 둘째 자리는 푼이라고 읽고요, 셋째 자리는 리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민호 선수의 타율을 읽을 때는요. 0.397 이렇게 읽지 않고요. 강민호 선수의 타율은 3할 9푼 7리이다 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타율을 왜 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어떤 선수가 안타를 더 잘 치는지 비교하기 위함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말을 좀 거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로 축척을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렇죠, 여러분. 축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제 배웠죠? 맞아요. 4학년 4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지도에서 축척을 찾아보면, 그렇죠. 이 부분이 축척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도에서 1cm는 실제 거리 2km를 뜻한다는 것이 이 축척을 나타내는 기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축척,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요. 축척은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축척이라고 하는데요. 자, 왼쪽 지도의 축척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왼쪽 지도는 실제 거리 2km를 지도에서의 거리 1cm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기준량은 킬로미터이고 비교하는 양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좀 통일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2km를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20만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축척은 20만 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축척을 비율로 나타내지 않고 비로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의 축척은 1대 20만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여자친구의 말이 남아있네요.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알 수 있어. 자, 이 여자친구의 말은 오늘 시간에는 거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여자친구의 말은요.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해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을 통해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력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었죠. 그리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통해서 인구가 밀집한 정도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정색 물감량의 비율을 통해서 어떤 물감이 더 어두운지도 비교할 수 있었고요.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을 통해서 어떤 야구 선수가 얼마나 안타를 잘 치는지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척,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을 통해서 지도의 거리와 실제 거리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